자, 10강 당자자산입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 공부를 했고요. 이제 10강은 당자자산을 들어갈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당자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재무상태표일 또는 뭐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뭐 결산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도 있을 수 있고 예금, 당자예금,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이 당자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현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현금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근데 회계에서 현금은 우리 순수한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으로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지폐는 아니지만 자기합수표, 또 타인한테 받은 당자수표 이런 것들도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자, 우편한 증서는 여러분 뭐 평소에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좀 소액의 돈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체국에 가서 돈을 입금하면 그 우편한 증서를 보내줘요. 그럼 우편한 증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현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금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만기된 이자표. 자, 우리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매달 며칠 날 이자를 타갈 수 있는 이자표가 있는데 그 이자표가 만기가 되면 은행에 갔다가 주면 그 해당 금융기관에 내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금처럼 취급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배당금 통지표는 여러분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금 통지서를 보내주면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현금으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세환급 통지서. 자, 이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환급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걸 또 현금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여러분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취급할 수 없죠. 우표는 여러분 우리 편지 같은 거 붙일 때 서류 같은 거 보낼 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우표는 우리가 물건 살 때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으로 취급할 수 없죠. 수입인지는 인지세라고 해서 여러분 공문서 같은 거 붙일 때 붙이는 우표 같은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화 할 수 없는 거니까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선일자 수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합수표가 아니라 기업에서 물건을 살 때 기업에서 당자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당자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월 5일 날 물건을 구입하면서 당자수표를 만약에 기업이 발행하면 발행 날짜를 1월 5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상대방 기업한테 좀 부탁을 해서 1월 5일이 아니라 뭐 6월 5일 시점을 발행일자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데 이 선일자 수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5일까지는 현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수표지만 실질은 어음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일자 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어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내용은 객관식에서도 문제가 나오니까 객관식을 풀 때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관련해서 현금가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금을 기록하다 보면 실제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의 잔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식대 영수증을 현금으로 쓴 거를 모르고 전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붕괴를. 그러면 금고통에서는 현금을 빼갔지만 장부에는 현금이 나간 걸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현금의 잔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장부 기입을 누락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우선은 그 장부와 현금 간의 실제 현금 간의 차이 금액을 현금 가부족이라고 했다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해당 계정으로 대체를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요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실제로 현금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럼 자,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날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10만 원인데 실제 현금의 잔액이 7만 원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러면 3만 원만큼 현금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죠? 현금이 부족해요. 근데 이 3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선 현금이 없어진 걸 기록해주고 우선 이 원인을 밝혀내기 전까지 차변에 임시적으로 현금 가부족이라고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12월 5일 날 보니까 이 현금 부족한 것 중에 2만 원은 출장 비용이 누락됐던 거였대요. 자, 우리 출장 비용은 뭐라고 하냐면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밝혀낸 그 시점에 이 현금 가부족을 없애면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 원을 더 찾아내야 되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만 원에 대해서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금이 없어진 거니까, 또 현금 가부족이라는 건 이 원인을 찾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임시적인 항목을 결산 시점에서 그대로 냅두고 이걸 보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을 대변으로 마저 없애야 돼요. 그리고 돈이 실제로 없어진 건데 금액이 소소하게 적은 거니까 잡손실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장부상의 현금이 12만 원인데 실제 금고를 열어보니까 17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5만 원 빼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횡령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아마도 5만 원의 현금을 더 넣었는데 뭔가 기입이 안 됐겠죠. 그래서 우선은 연도 중에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현금이 더 들어온 거를 기록해주고 아직 내역을 모르니까 현금 가부족이라고 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찾아보니까 현금이 이렇게 더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4만 원은 수수료 수익을 받은 것을 기입을 누락했었대요. 그러면 수수료 수익 4만 원 기록해주고 현금 가부족을 반대로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현금 가부족 만 원도 찾아내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대요, 결산할 때. 그러면 현금 가부족은 임시적인 거니까 이걸 없애줘야 돼요. 우선 없애주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잡익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현금 가부족은 제가 요 만들어 놓은 사례로 연습을 하시면 또 몇 번 하다 보면 또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당좌 자산 중에 현금에 대한 거, 그리고 현금과 관련된 현금 가부족 개정 과목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예금과 관련된 것들을 볼게요. 예금은 여러분 대표적인 게 보통예금입니다. 자,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냥 자유입출금 예금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를 볼까요? 자, 10월 2일 날 현금 30만 원을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자, 그러면 현금을 통장 예금에다가 넣은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요번에 사무용품 20만 원을 구입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줄어들겠죠. 요럴 때 쓰는 게 보통예금이에요. 이거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당좌예금이 또 시험에 되게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당좌예금은 어떤 거냐면 기업에서 물건을 거액으로 사고 팔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 B기업한테 상품을 100억 원어치 구입을 하면서
그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00원짜리를 진짜 박스로 담아가지고 몇 박스를 갖고 가가지고 주고,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대금을 간편하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좌예금이라는 거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계약을 맺고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 놓은 다음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해야 될 때 이렇게 당좌 수표를 한 장짜리로 발행해서 수표를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어, 그런 경우에 쓰는 게 우리가 이제 당좌 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11월 5일 날 현금 70만 원을 우리은행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했대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당좌예금에다가 돈을 넣은 거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11월 7일 날 상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우리 회사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상품 대금을 지급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처럼 이렇게 수표 한 장으로 발행을 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당좌 예금이에요. 그럼 상품을 구입한 거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는 순간 그 은행 통장에 들어가 있는 예금은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예금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상대방이 내 당좌예금 통장에서 그거를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그 당좌예금은 넘어간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는 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인출되는 예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당좌예금 통장에 1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상품을 150원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럼 통장에 100원 들어가 있는데 150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죠. 그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거니까. 그럼 수표 발행할 때마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당좌 차월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당좌 차월이라는 거는 우리 마이너스 통장처럼 당좌예금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냐면 여기 봐봐요. 이제 한번 자, 11월 9일 날 비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렇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지금 당좌예금이 7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은 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20만 원밖에 없는데 3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가 부도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한도를 설정해 놨나 봐요. 그래서 그 한도 내의 범위에 있다라고 가정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는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지만 3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30만 원을 빼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결국에는 통장에 마이너스로 찍히게 되겠죠. 얼마가? 그렇죠. 10만 원이 마이너스로 찍힐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난 금액은 결국에 은행에서 돈을 꺼서 당좌예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마이너스 난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부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이 당좌 차월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 단기 차입금으로 바로 안 하고 그냥 요 11월 9일 날 당좌예금이라고 했다가 결산할 때 요 마이너스 난 금액을 차입금으로 대체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기하게 되면 당좌예금이 20만 원이 나간 거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10만 원 기록된 거니까 요 위에처럼 붕괴한 거랑 같은 효과죠. 그쵸? 그래서 이거 기말에 그냥 기중에는 마이너스 나든 그냥 요 당좌예금으로 했다가 기말에 요거 차입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무에서는 더 많이 처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두 번째는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럼 봐봐요. 현금 80만 원을 우리은행 당좌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 그러면 현금을 당좌예금에 입금했으니까 당좌예금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 자산은 감소했죠. 자, 상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대요. 자,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이 빠져나간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상품을 판매하고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받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는 자,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회계상으로 현금이라고 했었죠. 상품을 판 거니까 상품 매출 수익으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요 12월 9일이 포인트예요. 자, 12월 9일 날 상품 30만 원을 판매하고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받은 게 아니라 당점,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다시 회수했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 봐봐요. 우리가 12월 5일 날 상품을 구입하면서 3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9일 날 이 3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예금이 나간 걸로 처리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수표를 받으면 다시 당좌예금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당사가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당좌예금을 준 거니까. 근데 당점이 발행한 그 수표를 받으면 이 당좌예금을 회수한 거니까 당좌예금의 증가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간혹 또 시험에서 이렇게 또 헷갈리게 물어보기도 하니까 여기다 넣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요 당좌예금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결론은 뭐냐 하면 당좌수표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예금이 대변에 감소하는 거고 당좌수표를 타인한테 받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는 걸로 볼게요. 자, 현금성 자산. 여러분 현금성 자산은 뭐냐 하면 현금의 성질이 강한 거예요. 현금 전환이 빠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단기 수익증권,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이나 적금을 했는데 가입 당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해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3개월 있으면 돈이 현금화 되는 거니까, 예금이 현금화 되는 거니까 현금의 성질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서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묶어서 외부에 공시할 때는 현금의 성질이 있는 것들은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통합을 해서 외부에 공시를 해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만큼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이나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예금은 아니지만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이런 금융상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도성 예금증서, 초단기 수익증권 이런 금융상품인데 가입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는 가입 당시부터 취득 당시부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현금성 자산은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현금도 배웠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예금도 배웠고 또 현금 예금은 아니지만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현금성 자산도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개정 과목 우리 분계를 할 때는 현금은 현금으로,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으로,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현금성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외부에 공시할 때는, 외부에 보고할 때는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현금 전환 후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성질이니까 금방
이걸 묶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장부 기입할 때는 현금은 현금, 예금은 예금, 당좌예금은 당좌예금 이렇게 세부 계정을 쓰지만 이 금액들을 합쳐서 외부에 공시할 때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보고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좌 자산에는 이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도 있죠. 자, 당좌 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매출 채권이 뭐냐? 매출 활동과 관련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매출 활동이라는 거는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거죠. 예를 들어서 상기업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죠.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권은 매출 채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을 합쳐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상 매출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은 상기업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거나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외상으로 팔거나 이렇게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상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조업에서 제품을 60만원 외상으로 판매했다. 자, 우리 제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는 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매출에 대한 수익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자, 제품을 6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수익이 발생했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증가한 거예요. 자, 12월 2일 날 외상 매출금 4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회수했대요. 자, 우리 회계상 자기합수표는 뭘로 했었죠? 그렇죠. 현금으로 했었죠.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현금으로 교환받은 거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을 때는 이렇게 현금 등으로 외상 매출금이 교환돼서 들어온 거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은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받으러움으로 가볼게요. 자, 매출 채권의 두 번째 받으러움입니다. 자, 받으러움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인데 아까 외상 매출금과 다른 거는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구두상으로 외상으로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그냥 외상 거래하자 이게 아니라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음이라는 건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증서예요. 쉽게 생각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상으로 하자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어음을 주고받는 게 더 좀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나마. 그리고 우리가 외상 매출금보다 받으러움을 받으면 좋은 게 외상 매출금은 이게 어떤 증명서류가 없으니까 이거는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금화할 수가 없죠. 근데 어음은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어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만기 3개월이 되기 전에 이 어음으로 물건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배서 양도라고 하거든요. 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어음을 은행에다가 갖다 팔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요. 이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또 이렇게 어음 거래를 또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이 어음을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약속어음을 주고받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여러분 전자어음을 주고받아요. 예, 전자어음을 많이 활용해요, 실무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음 발행 사이트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음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조업에서 제품을 900만 원의 외상으로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제품을 판 거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자, 그리고 어음을 받으면 차변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걸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 받으러옴이 만기가 돼서 지급받기로 한 날짜가 돼서 당좌예금으로 돈이 회수가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당좌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돈이. 그럼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당좌예금이 증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어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상 매출금보다는 활용도가 높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상품 또는 원재료 구입 대금으로 받으러옴으로 대금 지급을 하거나 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어음을 갖다 팔고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어음상에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어음상의 권리를 넘겨주는 거를 우리가 배서라고 해요. 배서. 자, 그럼 여러분 배서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심 위임 배서가 있어요. 그럼 추심이라는 말은 대금 회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봐요. 자, A기업이 B기업한테 상품을 판매했어요. B기업한테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요 A기업은 이제 어음 받기로 한 약속된 날짜가 되면, 그러니까 어음의 만기일자가 되면 B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요 중간에 은행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대금 회수를 의뢰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대금 회수를 의뢰하면 은행에다가 어음을 제시하고 요 대금을 B한테 받아서 은행에서는 요 B한테 대금을 받아서 A한테 돈을 회수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만기 때 이 A기업이 이 은행에다가 B한테 돈을 회수해 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거, 이거를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례를 보시죠. 자, 5월 9일 날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상대방에게 약수거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이 발생했고 차변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자, 8월 9일 날 이 받으러옴이 만기가 돼서 은행에다가 추심 의뢰를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은행에서는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대금을 회수해주는 일정한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거를 추심료라고 해요. 그래서 추심료 3만 원을 제외하고 당좌예금으로 돈을 회수했대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97만 원이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받으러옴은 당좌예금으로 회수가 된 거니까 대변으로 감소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추심료 낸 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낸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추심 위임 배서. 자, 배서 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서 양도. 자, 배서 양도라는 거는 만기가 되기 전에 상품 대금이나 또는 외상 매입금과 같은 상품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과 같은 대금을 지급할 때 이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5월 9일에 제품을 100만 원 외상으로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약수거음을 받았대요.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차변의 받으러음,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자, 6월 7일 날 자, 외상 매입금 300만 원 갚을 게 있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5월 9일 날 받았던 받으러음으로 이 외상 매입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배서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갚으면서 받으러온 100만 원을 배서 양도해서 주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겠죠. 자, 그리고 자, 받으러옴을 배서해서 준 거니까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권리가 넘어간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다고 했으니까 당좌예금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는 여러분 이 외상 매입금 자, 또는 여러분 요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을 이렇게 배서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음의 할인이에요. 자, 어음의 할인은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을 은행에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자금 융통 목적으로 어음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 사례를 보시면은요. 3월 5일에 제조업에서 제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상대방한테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받으러옴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이 어음을 자금 융통 목적으로 은행에 갖다가 매각했대요. 갖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 어음 남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또 은행에서 떼가요. 그래서 4만 원의 할인료를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차변의 보통예금은 96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받으러 온 100만 원이 없어지고 요 할인료 비용은 받으러옴이라는 매출채권을 처분하면서 손해본 거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좌자산 편에서 지금 공부한 게 어떤 걸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당좌자산에서 우리 현금, 그리고 현금 가부족, 그리고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그렇죠? 자,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받으러옴은 우리가 배서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추심이인배서, 배서양도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용어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